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3학년 7차 연수 6단원 연수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사실상 3학년은 마지막 단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통계에 대한 건데 3학년에서 다룬 통계가 다른 학년보다 사실 양이 좀 많은 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천천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의 단원 개관 그리고 학생용 탐구하기 학습을 하고 해설서를 익히는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통계로 세상을 알아보자 했는데 대표값과 산포도 그리고 새로 이제 2015에 새로 들어간 상관관계 다루게 되겠습니다. 상관관계는 2015 새로 들어온 게 아니고 과거에 있다가 이제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총 4개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마지막에 있는 실생활 자료의 정료 해석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1, 2, 3, 4원에서 한 거 그대로 한 번씩 이제 실습해보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통계를 이용한 올바른 판단. 이거는 이제 주로 대표값을 다루고요. 다양한 자료로 해석하기는 산포도를 본다 이런 것이고요. 키는 점점 커지고 있을까 상관관계를 보는 겁니다. 산점도도 다루게 되겠죠. 세 가지 단원을 오늘 차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개관 들어가죠. 이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입니다.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은 이제 이 기존의 통계 단원이 알고리즘을 주로 익히고 계산하고 이런 거에서 기계적으로 이제 계산을 수행하는 것에 편중되었다라는 비판에서 출발했고,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라는 거. 통계는 이 주어진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나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즘 이제 빅데이터가 아주 큰 이슈죠. 빅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를 이제 많이 다루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거냐는 이 가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것이 아주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를 주로 주고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계산하고 이런 거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내가 데이터를 직접 가공하고 선택하고 하는 이런 능동적인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통계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개념을 따로 보고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통계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경험해야 그 경험으로 이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각 탐구하기가 간단하게 한 게 아니고 개념과 관련된 글쓰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자기 의견을 말한다든가 선택을 한다든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 탐구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나만의 글쓰기를 별도로 하진 않았다. 본문에 글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 교육과정에서 이 공학적 도구 활용을 많이 강조했죠. 2015 핵심이죠. 그래서 이 공학적 도구가 필요한 상황을 많이 이제 제시했고, 많은 큰 데이터를 다루는데 사용했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계산 결과보다는 결과가 나오는 원리와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원리를 탐구할 때는 다소 단순한 자료를 이용한다. 이 계산 때문에 원리 탐구가 힘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단순한 자료를 이용하고, 실제로 할 때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해 볼 수 있는 형식. 딱 두 가지가,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좀 단순한 자료를 이용해서 원리를 깨닫고, 실제로 이제 적용할 때는 실제 데이터, 큰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이 통계 개념을 실생활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탐구하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건데, 이때는 3학년까지 중 1, 2, 3 다 배운 것을 다 동원해서 주제 설정, 자료 수집, 자료 정리, 해석으로 이어지는 통계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통계가 우리 생활에서 아주 유용함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원 지도 계획. 첫 번째 이제 대표값에는 총 5개의
탐구하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고한 대로 첫 번째 평균의 뜻과 특징, 그 다음에 중앙값, 평균과 중앙값 두 가지를 다루고 최빈값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최빈값은 이제 각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값 중에서 가장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표값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합리적인 선택은 선생님들에게 이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탐구하기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상세합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중앙값, 최빈값,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제 수학의 발견은 이것을 어떻게 보다 의미 있게 할 거냐 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이렇게 아주 자세한 학습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표값이라는 것이 뭐냐, 그 의미를 그냥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하는 그런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을 나타낸다. 것을 이해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대표값을 이해하고, 그래서 평균을 이미 초등에서 배웠고 또 중1에서 또 좀 배우겠지만, 대표값으로서 평균의 뜻, 그냥 평균이 그냥 수치가 아니고 대표값이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재해석하는 그런 기회. 그런데 평균이 이 지나치게 큰 값이나 작은 값, 극단적인 값들이 있죠.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평균이 적절한 대표값이 될 수 없다는 경험을 하는 데까지 가서 이 평균을 보완하는 맥락에서 중앙값을 이해하고, 중앙값일 때는 이제 자료 개수가 짝수일 때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그냥 명시적으로 주입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특히 홀수계일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짝수계일 때는 어디를 선택할 거냐 하는 것도 수학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토론의 결과로 왜 수학에서 그 두 사이에 값의 평균으로 했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을 다루는데, 최빈값은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평균과 중앙값만으로도 부족한 이런 전체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도구로 최빈값이 적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장 대표값의 1번은 평균이다라는 것을 우리 수학의 발견이 말하고 있고, 평균이 이제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받을 때 중앙값이 그 다음 타당한 대표값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최빈값은 대표값으로 타당성은 좀 떨어지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빈값도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평균의 대표값의 그 의미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대표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거는 토론하고 탐구할 거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토론하고 탐구하는 그때 학생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토론 과정에서 타당한 설명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있는 문제들로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및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매 그 단원에 주어져 있는데, 특별히 통계 3학년 통계 부분에 교수 학습 유의사항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다. 수학의 발견도 이걸 많이 참고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설명해 보게 한다. 이런 식으로 교수 학습 방법이 주어진 다른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만, 여기가 유난스럽게 잘 돼 있고요. 다양한 상황의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자료, 원자료, 로 데이터죠. 원자료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그것을 표나 그래프로 가공하는 거, 그래서 그 분포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대표값을 선택해서 구해보고, 그 대표값이 어떤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토론해보게 한다. 토론과 설명으로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주 수학의 발견의 철학에 딱 맞는
그런 교수 학습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검정 교과서로 들어갑니다. 검정 교과서에서 대표값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다루고 있고, 학생들 올해 매달리기 시간을 조사해서 평균을 구하겠다. 이 평균은 이미 학습된 걸로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구하라고 그랬죠. 이것을 다 더한 다음에 이제 7개의 자료 나누니까 16초 이렇게 나옵니다. 16초. 그래서 16초라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한 평균 이 자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느냐? 그 16초를 보니까 지금 7개 자료 중에 6개는 다 16초보다 아주 작아요. 근데 요 마지막 극단적인 값이죠. 이 64가 있기 때문에 얘가 16초라는 것을 줬다. 그래서 약간 평균을 구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거 평균이 맞나? 이게 대표값으로 맞나? 평균은 맞죠. 맞는데 평균이 대표값을 할 수 있느냐? 이 7명의 그러한 올해 매달리기 시간을 16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할 때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 좀 이상하다 갸우뚱하는 이런 느낌을 유발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내려가면 이게 이제 대표값으로 쓰고 있는데 평균이 가장 많이 쓰인다. 평균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과서는 중앙값과 최빈값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앙값이 뭔지 중앙값은 이렇게 이제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요거는요 꼭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값부터 역시 또 작은 크기 순으로 해도 중앙값은 이제 같이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최빈값은 대표값을 구할 때 신발의 크기와 같은 이런 상황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중요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최빈값의 어떤 용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최빈값은 하나로 정해지는 평균과 중앙값과는 달리 자료에 따라 2개 이상일 수 있다. 이런 건 좀 시험으로 안 냈으면 좋겠는데 시험에서 자꾸 뭐 1, 2, 3, 4, 5 이렇게 하고 이 자료의 최빈값을 구해라 이런 시험 문제 저도 봤는데 다 최빈값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데 최빈값의 정의에 따르면 맞죠. 1, 2, 3, 4, 5가 각각. 그걸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험 문제 내는 학교가 있다는 게 아직도 좀 불행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2개의 최빈값을 갖는 걸 가지고 또 이제 그걸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심정은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수학의 발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탐구학 1번에서는 평균의 뜻과 특징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나오죠. 아이들이 요새 가정에서 이제 게임을 많이 하고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 엄마의 이제 이런 지적. 그래서 엄마는 분명히 대부분 옆집 아이 친구들과 비교해서 옆집 아이는 2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데 너는 이렇게 많이 하냐. 그때 얘도 역시 똑같이 비교. 우리 친구 10시간 하는 애도 있고 5시간 하는 애도 있다. 그렇게 서로 그럼 또 엄마가 또 왜 너는 유리한 사람하고만 비교하냐. 서로 말 싸움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불식하는 이런 대화를 불식하는 것이 이제 한 수단으로 평균이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는 그런 사파고요. 1번에 가서 이 엄마와 정민이가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게임 시간을 조사를 한다. 시간을 안 줬어요. 다음 표를 채워보자 우리 반 학생들. 교과서에는 이제 대한 교과서에서는 이게 쭉 칸이 많이 있죠. 하나, 둘, 30칸 있네요. 30칸. 30명인 학급 넘을 때도 있지만 좀 그때는 칸을 늘려 쓰시고요. 30명이면 대충 될 거다 해 30칸을 줬고요.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조사해서 가지고 직접 이제 학생 답안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직접 조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문제점 많죠. 시간 걸립니다. 또 뭐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자 그러면 조사하지 않으려면 여기 데이터를 준다 말이에요.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제시했어요. 이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와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의 효과, 번거롭고 뭐 이런 측면이 있지만 아마도 조사해서 한 10분, 20분 이렇게 소비를 하더라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 동기, 저작권, 소유권, 자기 주도권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 학급의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이 정민이가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될 이 상황에서는 정말 이거는 아주 유용한 자료 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료를 조사한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말할 때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가면 정민이는 이제 이 표에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자료입니다. 자료. 30명 자료가 다 이렇게 번호별로 게임 시간이 다 조사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게임 시간에 대한 의견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위에 자료는 이게 자료 원데이터죠. 원데이터.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아직 가공하지 않은 이것을 통계 처리하지 않은 상태의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쉽지 않죠. 아직 평균이라든가 또 중앙값이나 최빈값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분산 여기서는 분산이 필요 없겠지만 그런 것들 처리를 하지 않은 그런 30명의 자료로 어떻게 이제 자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이거 조사했지만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지금 2번에서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3번에서는 이제 평균을 구해보자. 평균. 아까 2번은 평균을 안 구한 거예요. 평균을 안 구한 상태, 원자료는 그만큼 효용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3번에서는 평균을 구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평균의 정의를 주고 이제 평균을 구했어요. 평균을 구했더니 뭔가 정민이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여기서 정민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평균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정도 게임하고 있는데 나는 일반 평균보다 못하다. 평균보다 작다 내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게임을 허락해다오. 이렇게 엄마에게 설득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1번이 간 다음에 2번이 간 다음에 3번에서는 입안에 그 프로 게이머가 꾸민 학생이 와서 무려 일주일 동안 60시간 정도를 게임을 한다. 자 여기서는 분명히 평균이 예를 들면 한 5시간 나왔다. 일주일에 5시간을 게임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60시간짜리가 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전학온 학생의 게임 시간을 포함시키면 부모님을 설득하기에 유리할까? 이 게임 시간 평균이 높아가니까 이 정민이로서는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정민이는 어떻게든 얘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려고 할 거고 엄마는 야 걔 게이머인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하냐 이런 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극단적인 값이죠. 극단적인 값이 포함됐을 때의 상황이 불편해지는 그런 데서 이제 이것을 제외시키냐 아니면 제외시키지 않더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대안이 중앙값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여기에 흘러가는 줄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로 가면은 엄마가 이제 정민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할 수 있느냐 박해 60시간 프로게이머를 여기다 포함시켜서 평균을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하실 수 있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빼고 평균 내라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통해서 이 평균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뭐 장점은 이제 익히 아실 거고 단점이 뭐겠어요? 이런 극단적인 값, 극단적인 값이 포함됐을 때 이 극단적인 값으로 인해서 평균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통계에 여러 가지 이런 통계에 관한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평균은 항상 이렇게 극단적인 값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평균을 잘못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경계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임금 문제라든가 또 키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럼 해설서로 가볼게요. 탐구하기 1번은 평균의 뜻과 특징을 말하는 건데 평균 개념 이미 초등에서 5학년에서 배웠고요. 이 탐구하기는 평균이 가지는 함정과 문제점, 이런 함정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안이 뭐냐, 그거 극단적인 값을 삭제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도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중앙값이 어떤가라는 그 전체의 중심 경향을 대표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지만 이런 지나치게 큰 값이나 작은 값, 극단적인 값을 있을 경우는 영향을 크게 미쳐서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중심 경향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기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평균이 잘 안 되면 이제 다른 대표값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답안을 보면요, 답안은 물론 다양할 수 있고 당연히 학급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조사한 것을 반올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거. 그래서 학생들 각자 이렇게 자신의 게임 시간을 적고 반올림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결정해서 이제 조사한 2가지 표를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도 이제 교실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2번 장단점을 볼 때 나의 게임 시간이 5시간이라고 만약 할 때는 5시간보다 많이 게임한 학생들이 많음을 보일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자료입니다. 자료. 평균은 아직 내 게임 시간과 평균을 비교할 수는 없는 아직 그 평균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 처리하지 않은 그럴 때 5시간보다 많이 하는 그런 애들을 보여서 나는 걔들보다 아니다. 그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5시간보다 작은 아이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러면 또 걔들을 보여서 또 설득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전체 학생들의 게임 시간 파악하기가 좋고 또 구체적인 아이들의 이름을 대서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표만 보고는 나의 게임 시간이 전체적으로 많은 편 적은 판단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물론 명쾌하게 대부분 아이들이 나보다 다 많이 한다면 뭐 좋지만 내가 뭐 중간 정도 섞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보다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많은지 또 나보다 적게 하는 아이들이 많은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요. 또 자료 개수가 많죠. 30명이란 3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중에 그 한 숫자로 내 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이 자료. 이 과제를 하는 거는 그래서 뭔가 가공해야 돼. 가공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평균을 생각하는 거야라는 게 이제 3번이었죠. 3번에서는 이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예시 답안에 나온 2개의 표 중에 하나는 6시간짜리고 하나는 17시간짜리입니다. 그 2가지 예시를 들었고요.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이 나의 게임 시간보다 많으면은 평균을 제시하면서 나는 평균보다 못하다, 적다 설득할 수 있고, 그래서 평균이 우리 학급의 일주일 동안 게임 시간 전체 경향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다. 그래서 출장 설득이 쉽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의 1번을 보면 표 1에 29명이 게임 조사한 결과가 있었죠. 일주일 동안 게임 평균이 약 6시간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우에 60시간짜리가 오면 훨씬 평균보다 많아서 이걸 포함하는 것이 이제 쉽겠죠. 그 아이로서는. 그래서 평균이 커짐으로 부모님 설득에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이 이렇게 극단적인 데이터가 주는 영향이죠. 4번을 보면은 학생들의 답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평균은 자료 전체의 경향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기 편리한 값이긴 하지만
평균이 너보다 많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엄마로서 좀 할 수 있는 말이죠. 너보다 적은 시간 하는 학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게임 가지고 평균 가지고 주장하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또 싸울 수도 있지만 명분이 좀 약하죠. 더더욱이 이 프로게이머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정말 너희 반 전체의 경향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 해라.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 문제로 가면 5번의 장점, 단점이 있겠죠. 장점으로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장점으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 값을 하나의 대표로 말할 수 있어. 그래서 특히 이제 비슷한 값이면 이게 평균이 가장 좋은 그런 대표 값이 될 수가 있죠. 근데 평균은 이제 극단적인 값을 있을 때는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래서 이 평균이 좀 불공정하게 잘못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과제고요. 수업 노하우로 가면 1번에서 게임 시간 자료 로우 데이터죠. 로우 데이터는 이제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잘 조사해서 칠판에 적으면은 학생들이 학습지에 적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모둠에서 조사해서 돌려 적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 문제는 이제 유화감이 좀 생길 수 있다. 게임 시간이라는 게 잘못하면 이제 불성실한 학생, 또 공부 안 하는 학생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쪽지에 적어서 임의로 번호를 붙여서 적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30명 정도 자료는 사실 덧셈하기 어려우니까 계산기나 이 공학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탐구활동 이후에는 자녀 정민이하고 엄마 역할을 서로 이렇게 역할극해서 각자 역학에서 간단한 역할극처럼 발표해도 좋다. 참고로 수학 시간에는 역할극 잘 하지 않지만 국어나 사회 시간에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역할극에 익숙해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할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역할극을 여기서는 엄마하고 정민이를 둘을 정해서 서로 토론을 시키고 또 대화를 해 서로 상대방을 설득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극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다음에 5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몇 시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후 삼포도와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아이들 표현 중에는 삼포도를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몇 시간 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한두 명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평균 높이 올라간다. 이 말은 이제 삼포도가 이제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삼포도하고 평균하고 이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도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탐구하기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탐구하기 2번은 중앙값의 뜻과 특징을 다루는 겁니다. 중앙값은 이제 어떻게 다루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엄마가 정민이가 평균으로 설명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극단적인 값이 있죠. 그래서 정민이가 초과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래서 아까 이제 60시간짜리 프로게이머가 끼어서 평균이 늘어났어요. 평균이 원래 6시간이었는데 7.8시간 늘어났어요. 뭐 많이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죠. 그러나 6시간하고 7.8시간이니까 8시간이죠. 2시간 정도 늘어나는 요런. 그래서 뭐 8시간이다. 난 5시간 하는데 평균을 봐라. 나는 별로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료는 전학 온 친구 때문에 늘어났다.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8시간까지 늘어나서 네가 5시간 한다 그러면 3시간 차이라고 주장하겠지만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너 많이 하는 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할 때 보다 타당성 있는 데이터가 뭐가 필요할까,
이제 중앙값을 살살 유도하기 위한 사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중앙값의 필요성 정도 이렇게 느끼고 직접적인 문제는 2번서부터 중앙값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고요. 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게 중3인데 하필 왜 고등학교 1학년 거밖에 없었는지 고등학교 1학년에 일주일 동안 공부 시간을 조사한 표입니다. 이 자료에서 7개 국가는 대략 일주일에 30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이 신문 기사입니다. 이 일은 OECD 회원국 전체의 약 평균 35시간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평균 35시간인데 우리나라는 50시간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의 고1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공부 시간이 아주 극단적인 값이 되어버렸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일본, 아이슬란드, 특히 일본은 우리 옆에 있어도 우리만큼 공부를 심하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체적으로 30시간 근처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50시간도 있고, 이런 나라들 때문에 OECD 평균이 34.9시간, 35시간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하나 있죠. 그래서 7개 국가의 공부 시간을 크기 순서로 늘어놓으면 29.7시간, 핀란드죠. 핀란드가 한 가운데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1, 2, 3, 4, 5, 6, 7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약 30시간이 중앙에 위치한다. 아직 중앙값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중앙이란 말은 쓰고 있죠. 그래서 기자가 7개 국가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일주일 동안 약 30시간을 공부한다라고 기자가 쓴 것이 뭐냐. 우연히도 기자는 지금 중앙값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대략 30시간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7개를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보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게 30시간이 뭐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중앙값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이제 가면 어쨌든 여기까지는 뭐 답이 있어서 이것이 중앙값이다.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다. 뭐 이렇게 그냥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 빼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한국 빼고 나면은 이제 평균이 그래도 약 30시간 정도 나오긴 합니다. 그 정도 이렇게 계산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얼마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중앙값을 정의를 해요. 이 정도 중앙값에 대한 생각을 키웠다면 이제 그때 중앙 위치하는 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앙값이 이제 정의는 됐지만 이거 또 대표값이냐 평균 같은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문제가 이제 3번이라고 볼 수 있고, 3번에서 자료의 평균과 중앙값을 계속 내고 어떤 것이 더 적절하냐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10명의 일주일 동안 TV, 컴퓨터, 휴대폰 등 미디어 기기 사용 시간을 조사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평균이 이제 22시간 나오고요. 나중에 보면 중앙값은 17이 되는데 이 평균하고 차이가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요 76시간짜리 이 극단적인 값이 있고요. 요 데이터는 이제 중앙값인데 짝수 10개를 지금 쓰고 있어요. 10개지만 중앙값은 뭐냐면 가운데 17이 중앙값으로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짝수에 10개면은 5번째, 6번째 사이의 값인데 이거는 5번째, 6번째가 다 17이기 때문에 평균도 같아서 17이 바로 여기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되는 그런 예시를 일부러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이 가운데 있는 짝수일 때는 두 값의 평균인데 그 평균이 이제 소수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같은 값일 경우는 정수로 바로 나오죠. 그런 값을 예를 하나 들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충남에서 공연과 전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5개 문화시설 및 예술공연장 전시 시수, 여기에도 역시 118이라는 극단적인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64.2가 나왔지만 중앙값은 57인데 57. 그래서 이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그러한 예시를 하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자료를 보고 질문하죠. 중앙값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거 무덤에서 얘기해서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주는 영향, 그것을 뺄까 말까 하는 이런 대화가 이제 무덤서 일어나서 중앙값이 평균보다 더 괜찮다. 전체적인 자료의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값으로서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설득해 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다른 데이터가 나오는데 2015년 대구 달서구 소재 8개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도서 권수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처음에 나오는 51만 5천, 이거는 다른 7개의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앙값이 필요하다라는 것 역시 느낌으로 이것을 평균은 포함해 평균 내버리면 평균이 엄청 이제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서 중앙값으로 그러면 대표값을 삼아보자. 이게 몇 개냐면 8개. 짝수니까 가운데 이제 4번째와 5번째의 중간 평균값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중앙값은 짝수일 경우에 가운데 두 수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말 아직 하지 않고 결정해 보도록. 가운데 4번째와 5번째가 있을 건데 얘로 할 거냐 아니면 그 중간으로 할 거냐 라는 것도 일종의 토론거리로 일단 삼은 겁니다. 삼아서 학생들이 가운데가 좋다라는 말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과제고요. 실제로는 이 둘의 값 중에 또 평균을 구해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평균에 가까운 쪽을 그냥 삼는다. 여기서는 5번째가 평균에 가깝겠죠. 보나마나 이제 극단적인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5번째가 더 평균으로 대표값으로 적합하지 않냐, 중앙값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값을 정한 현재의 우리 수학적으로 딱 하나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4번째와 5번째 사이로 그것의 평균으로 정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건 합의하기 나름이니까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한쪽 값을 택하는 것은 아니고 4번째와 5번째의 그 중간을 중앙값으로 택한다는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서를 보죠. 해설서. 이 한 자료 값이 다 지금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극단적인 값들을 다 있어요. 그럴 때 평균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대표값이 필요하다. 또 다른 대표값이 뭐냐, 그런 것을 깨닫는 정도 활동이고, 역시 지난 시간 이제 복습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자료들은 중앙값 개념을 발견하고 특징을 깨닫고 하는 것으로 이제 했고, 어떤 자료 값이 특성을 잘 반영하는지 논의거리를 제공하고자 한 거다. 짝수일 때, 홀수일 때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짝수일 때가 항상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토론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일단 삼았다라는 거. 예상 답안을 보면 이제 특히 2번의 경우 학생들의 답이 다양할 수 있는데 한국을 제외하면 평균이 29.9가 나와요. 아까 중앙값은 29.7이었는데 그래서 그 29.9인데 여기에다가 한국 것을 포함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32.8이 나오는 이런 거죠. 한국이 아주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세계 평균은 또 35시간이라니까. 그래서 이 33시간과 29시간, 30시간이죠. 30과 33 중에 어느 수치가 더 대표적이냐, 대표값을 띠겠냐 할 때는 당연히 한국을 제외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중앙값, 또 아니 평균이 한국을 제외한 평균이나 한국을 포함한 중앙값, 거의 같은 값이죠. 그래서 중앙값이 평균이라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노하우로 가볼게요. 수업 노하우에서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복습 성격으로 주었다. 연결하는 과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답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적고 중앙값과 최빈값 개념도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여기서는 뭐 중앙값, 최빈값을 정의하지는 않고 그 개념만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정의는 이후에 이제 그 뒷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정의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의 그런 수업 노하우가 되겠고요. 한국의 공부 시간이 다른 자료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 평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 제시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대표값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학생들의 답이 이렇게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표값을 정할 거냐라고 이제 연결하는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짝수일 경우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10개짜리는 17, 17, 17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17로 중앙값을 정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값의 가운데 있는 수가 일치해서 나눌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를 하나 예시를 들은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고민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값을 중앙값으로 말할 수 있는지.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 값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도 사실은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두 수의 사이값, 소수점이죠. 소수점으로 뭐 0.5 이런 값을 수용할 거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토론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토론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체 평균을 구해서 중앙값 두 값 중에서 평균에 더 가까운 값을 중앙값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어떤지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중앙값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가능한 것이지, 중앙값이 뭐라고 정의해버리면 그다음 안 되는 토론이죠. 그래서 그 전에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3번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큰 값이 있어요. 이런 값들이 제외해서 평균을 구해서 중앙값과 비교하는 활동을 해본다. 그러면 평균과 중앙값 중 어떤 자료를 더 적절하게, 어떤 자료가 더 적절하게 대표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 이제 예를 들면 그 올림픽의 체조 경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을 택하죠. 극단적인 극단의 값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평균을 구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때 중앙값 쓰지는 않고요.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을 구해야 돼. 극단적인 값, 무조건 극단적인 값은 최저점과 최하점을 그냥 극단적인 값으로 택해버려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매긴 점수 중에 여러 사람이 매긴 점수 중에 이 최저점과 최하점은 그냥 빼버리고 나머지로 평균을 구하는 그런 채점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건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중앙값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평균을 그냥 가지고 쓰는 활동도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 열어두고, 우리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할 때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값의 2번 통계로 세상 알아보기라는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표값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중앙값, 최빈값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할 수 있다라는 요 성취 기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통계 처리할 거냐라는 것에서 공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이 대표값을 구해 가지고 어떤 것이 대표값으로 정하는 것이 옳을지. 자, 이거는 큰 데이터입니다. 큰 데이터를 통계 프로그램 쓰면 바로 나오니까, 중앙값이나 평균 최빈값이 바로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고, 이런 그 세 가지 대표값이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서 분석해 보는 거, 그리고 대표값을 이용해서 실제 문제 상황 해결한 대안을 친구들과 논의해서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또 이런 세 가지 대표값이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
그런 때는 여론을 잘못 형성시킬 수 있죠. 이런 것을 이해하고 통계적인 어떤 감각, 통계적인 사고를 잘 길러서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문제까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통과하기 4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표값이 뭐냐. 그래서 각 상황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이제 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들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다 구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다 구해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하냐라는 걸 선택하는 건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일본에서는 이제 필즈 메달, 필즈상의 수상자의 나이를 쭉 했습니다. 이런 나이를 줬을 때 56명, 56개의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보게 했죠. 평균을 구하면 36, 중앙값은 36.5, 이게 짝수다 보니까 소수점이 나오고요. 최빈값은 38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논란이 어떻게 되겠는가?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할 때 어떤 논란이 있는가? 저는 사실 여기서는 최빈값을 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이고 그 몇 살에 가장 이런 상을 많이 받았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런 일찍 20대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평균이 좀 낮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40세 이하에만 주는 그런 상이고 해서 거의 40세 가까이 나이 먹을수록 유리하겠죠.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그 38세가 가장 최빈값이 아닌가 이런 것이 더 36이라는 평균보다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규모 3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입니다. 우리나라 뭐 일본 자료를 가져놓다 우리나라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10.9 이렇게 나오고 중앙값은 8.5입니다. 의외로.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은 7하고 8이 최빈값인데 이때는 어떤 게 더 타당할까? 지진 발생에서는 평균이 중요할까? 중앙값이 중요할까? 최빈값이 중요할까? 상당히 또 판단이 애매하죠. 그다음 3번 데이터는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거기에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했어요. 그 25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평균이 조금 48.92, 그 다음에 중앙값은 46, 최빈값이 46인데 이 중앙값과 최빈값이 일치하는 그런 데이터를 하나 제시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오존 농도입니다. 오존 농도. 오존 농도가 이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쭉 나와 있어서 이 10개의 오존 농도를 가지고 평균을 구했더니 18.5회, 중앙값은 19.5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빈값은 23이나 33이 나와요. 이런 때 이제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건데 오히려 이런 오존 농도는 우리의 그 건강이나 우리 환경에 영향을 큰 거기 때문에 2008년부터 쭉 데이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나온 16년, 17년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최빈값도 의미가 크고 그냥 이거 다 무시하고 두 개만 가지고 오히려 평균을 내면 또 33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더 미래에 대한 현재에 대한 예측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여기서는 평균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10년 동안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 숫자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평균이 매주 바뀌고 있는데 그것도 그 여태까지 총 평균보다 최근 일주일, 2주일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럴 때는 평균의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큰 2번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건 최빈값의 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신발 실내화에 대한 신발 치수를 조사하고 남녀 학생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균과 이제 중앙값, 최빈값을 계산기로 이제 구해야 되는데 남학생들의 실내화 신발 치수는 평균이 261.6 이렇게 나오고요. 중앙값은 260입니다. 근데 최빈값은 또 의외로 265가 나오고요. 여학생들은 평균이 233.5가 나와요.
근데 중앙값은 240이고 최빈값은 235나 240 두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중앙값과 최빈값 약간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수치를 보고 문방개 가게 주인이 2학기 계약에 맞춰 실내화 상품을 총 100개 준비하라고 한다. 이 실내화라는 것은 평균을 가지고 준비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그 평균을 가진 애는 극히 일부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최빈값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빈도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크기별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모둠에 토론해보자. 이런 전략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과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수업 노하우로 가볼게요. 수업 노하우로 가면은 공학적 도구를 이제 이용하는 과제가 많죠. 그래서 이용해서 통계 자료의 대표값 세 가지를 구해보고 어떤 값을 대표값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 탐구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이런 공학적 도구로 결과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대표값들의 의미, 성격 이런 것들에서 구하는 과정의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구한 결과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수업에 대한 어떤 진지한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예상 답안은 이제 예를 들면 1번에서는 세 대표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수학자들의 그 필지 사항이죠. 이제 비슷한 것은 어느 정도 연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값이나 최빈값이 오히려 또 대표값을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이제 대표적으로 모범 답안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료는 이제 지진 발생 횟수죠. 여기서 평균이 좀 많이 다른 값과 차이가 난다. 평균이 대표값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자료의 그 분포를 보면 지진 발생 횟수가 매우 다양하고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값으로 또 일정한 중심 경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거 너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최근의 몇 년간의 경향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다. 직접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 17년은 33회로 아주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년보다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평균보다 더 그런 최근의 경향이 오히려 더 중요한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3번은 이제 그 중앙값과 최빈값이 같은 평균은 좀 높지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값들이 다 비슷하니까 어느 것을 뭐 대표값을 해도 좋다.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과 홍보 필요하기 때문에 평균을 대표값 사용하면은 위험성에 대해서 보다 이게 가급적 좀 높은 값,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그래서 조심해라 할 때는 의도적으로 좀 높은 값을 더 취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위기감을 더 심각하게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닌가. 약간 정치적이죠.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통계는 다소 정치적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뭡니까? 4번은 오존 농도인가요? 그래서 이 오존 농도의 오존 주의보인가요? 발령 횟수 이런 것을 해서 이것도 자료가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것이고요. 최근 역시 또 가장 또 이것도 경고를 위해서는 가장 발령 횟수가 많은 것을 언급하는 것이 더 또 유용할 수도 있다. 그다음 마지막 2번 문제는 이제 신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지만 최빈값을 대표값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최빈값에 해당하는 그것만 가장 그러니까 이걸 가장 많이 구입하고 나머지는 좀 덜 구입하는 어떤 전략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답을 예시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인의 마음이겠지만 자, 수업 노하우로 가볼게요. 수업 노하우는 첫 번째 문제에서는 그 대표값 자신이 왜 그걸 선택했는지 다양하게 다를 겁니다. 아이들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수업이 돼야 되고요. 중앙값
채빈값 중 어떤 걸 선택했는지도 역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거고요. 이번 신발에서는 채빈값을 이용하지 않는 답이 나올 경우 채빈값을 사용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그 장단점을 찾아보도록 요구하고 발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빈값을 이용하더라도 한두 가지 종류만 생산한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냐. 또 학생들이 비율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개수를 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비율. 의외로 학생들은 비율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율은 성인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학생들에게는 아직 여전히 비율이 잘 가르쳐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채빈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산을 했는지를 서로 비교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이 과제에서 이제 홈 노하우로 제시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첫 시간 주제는 이제 대표값으로서 세 가지 탐구 활동을 다루었는데 상당히 이제 요것들은 어떤 답을 뭐 구하고 얼마다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그런 것보다 그래서 지필고사보다는 이제 교육과정에서도 과정중심 평가,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된 평가, 그다음 수업에서 학생들의 토론, 합의, 대화, 설득,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주된 그런 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계산에 치중하지 않도록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계산은 빨리 하고 그 의미, 그 수치의 의미, 그다음에 세 대표값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또 심지어는 세 대표값도 필요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또 수치의 경향, 최근의 경향 이런 것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과제도 우리가 했는데 그런 것들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7분이니까 10분간 쉬고 3시 7분에 이제 두 번째 시간 삼포도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필요하신 부분은 채팅창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